16일 헌법재판소에서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탄핵 소추위 측하고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 이 양측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소추위 질문에 모른다, 그런 사실 없다, 거의 참여한 적이 없다 등등으로 이렇게 전부 잘라버리고 증거를 대라 이렇게 해서 증거를 대라, 증거를 대라.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하게 됩니다. 어떻게 8조 원을 독일로 가져갈 수 있겠으며 몇십 개 페이퍼 컴퍼니를 갖고 있겠느냐. 그런 소문을 퍼뜨린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흐느꼈다. 이랬어요.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어 저는 산 목숨인데 우리나라에선 죽은 목숨이나 똑같다. 억울함을 호소했죠. 그리고 실제로 8천억이 있니 페이퍼 컴퍼니 500개를 만들었니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자들이 독일 가서 나름대로 취재하고 조사를 하고 많이 그랬는데 거기서 해보니까 전부 맹탕이었다는 거지요. 어떤 기자 써놓은 거 보니까 허망했다는 거지요. 이게 거의가 확인된 게 아무것도 지금까지 사실 없는 것을 가지고 한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최 씨는 증거를 좀 대다오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증거. 그리고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누르는 거 외에 찍어서 사용하는 걸 모른다. 태블릿 PC가 자꾸 나온다는데 검찰은 보여주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변호인 측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하니까 모르겠다. 검찰이 강압 수사만 한다. 수사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방향으로 하니까 정말 힘들었다. 이렇게 토로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검찰이 어떤 방향, 목표를 정해놓고 너 이랬지 않냐 이렇게만 했다는 건가요? 증거도 안 내놓고? 증거도 보여주지 않고? 아무튼 아직까지 최 씨는 태블릿 PC를 본 적이 없는 건 확실한가 봅니다. 여태까지 못 봤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소추위 측에서 질문한 거지요. 신문조서에 보고 날인했지 않냐 이러고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자 독일에서 오자마자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것이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검찰의 신문조사가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것이 이제 또 요점입니다. 조서에 변호인과 함께 확인하고 읽었다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고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새벽 1시 35분인데 얼마나 피곤하고 쓰러질 지경인지 아느냐. 거의 뻗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거의 뻗어 있었다. 그렇게 이 말은 비몽사몽 간에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는 거죠. 비몽사몽 간에. 아무튼 저는 미래재단 WK 어디를 통해서도 돈을 한 푼도 받은 적 없다. 제 통장 이익을 받은 적 한 번도 없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든 실질적으로 국민의 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없는 건 사실이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동안 언론 보도에는 여러 가지가 보도됐지만은 실체는 지금 아직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관여했지 않냐? 또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지원 상황 이런 거 물을 때도 문체부를 왜 저한테 물어보느냐? 제가 직접 참여했다는 증거 있느냐? 이와 같이 이제 다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이거다 하는 건 지금 없습니다. 없고 원래 처음부터 언론의 보도가 하도 바람에 낙엽 날리듯이 날렸기 때문에 또 확인된 게 실제적으로 없이 막 보도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도 현실이 지금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검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게 18일 오전 10시 30분에 피의자 신문이 있고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져요. 그때 이제 결정하게 되겠죠. 구속을 하느냐 기각하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삼성전자 하면은 우리 경제 사전에 영향이 엄청난 거죠. 삼성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이 부회장을 왜 특검은 구속하려 할까요? 보통 구속이라는 것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리가 있을 때 이제 구속영장을 보통 청구하고 또 구속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정도 되면 도주한다? 그것도 아니고 또 증거인멸?
그것도 이미 그 전에 다 압수수색했고 왜 꼭 구속을 해야 될까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을 하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뭐 결론 내놓고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공정하게 하든 기각을 하든 인용을 하든, 그런데 인용을 한다 쳐도 기각을 한다 쳐도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 인용을 할 만하다고 그런 것이 아직 드러난 게 없어요. 지금까지는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뇌물죄 이런 것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엮이고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대목이 되는데, 당연히 박 대통령이 이론도 받은 거 없고 또 받은 거 드러난 적도 없고 이 부회장도 뇌물 공유한 적 없다라고 또 강요 받은 적도 없다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엮어갈는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죠. 이재용 구속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탄핵 인용은 명분쌓기용 아니냐? 그리고 1월 2월 그렇게 늘 흘러나왔던 탄핵 인용 시계에 맞추기 위한 그런 명분쌓기용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은 중대 국면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그렇게 안 되었으면 하고 있고 또 바라고 있는 것이지만은 실제 상황은 그 상황으로 가고 있고 또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대 정권들이 대부분이 공익재단 이름으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통치행위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규모들이 이제 매우 컸지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K미를 해봐야 규모가 뭐 800억 미만이가 이렇게 조그마해요. 규모도 뭐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엮여 들고 있죠. 그렇다면은 삼성전자에서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모르겠네요. 역대 20년 동안에 어떤 명목으로든 명분으로든 기부를 행했던 거, 뭐 그것을 뜯겨서 그랬던, 정말 마음에서 내껴서 기부를 했던 그런 모든 금액을 공개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곳에 어떻게 기부했는지. 그 정부에서 하는 일일 수도 있고 각 시민단체에서도 하는 일일 수도 있고 각 또 재단에서 하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명분으로든 이리저리 많이 기부를 했을 거예요. 삼성은 자금도 또 조성됐을 거고 그걸 다 공개하면 어떨까요? 그럼 국민들이 어느 재단들이 특혜를 많이 입었는가 한눈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이익, 우익 나눠놓고 아니면 우익단체 쪽에 얼마가 지원되고 좌익단체 쪽에는 얼마가 지원되고 그거 한눈에 쭉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거의 모든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을까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들 그렇게 다 해보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는 데는 꼭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만 지키는 게 아니고 기업은 기업대로 자기 기업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데 기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열심히 기업 활동하고 일자리를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큰 기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이와 같이 혼란한 난세에는 기업도 다른 방법으로 기여를 해야 된다고 나는 봐요. 다른 방법 할 수 있는 선에서. 이건 아니다 하는 곳에 광고 안 주는 것도 기업이 할 일이고 기업은 기업 입장에서 또 지키고 참여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광고 안 줄 것은 안 주고 또 후원할 것은 하고 이와 같이 기업도 나서야 돼요. 지금 태극기 집회에 스님네들 1000명이 이렇게 나오신다 했지만은 그와 같이 이제 각 단체가 참여하잖아요. 개신교 쪽에서도 단체로 전체로 참여하고 그와 같이 기업도 참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나라가 있어야 기업도 있고 또 그 나라가 있어도 기업도 스스로 지켜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현재의 분위기라면 현재의 국가 분위기라면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또 여차하면은 지배권 상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밀어붙이면 또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노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노조로서 삼성의 저 큰 기업을 또 딱 움켜쥘 수도 있는 거고 그러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각의 대기업도 간섭하고 지배하는 힘을 기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진행되지 않으리란 법도 없어요.
분위기가 이렇게 쏴하고 흐를 때는 그럼 그런 것은 누가 지켜야 되니까 기업에서 지켜야 되고 같이 협동해서 지켜야지요. 이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고 이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은 기업을 해체하고 기업을 공격하고 그런 생각 없을 겁니다. 그럼 같이 손잡고 움직여야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상태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평시이다. 평시다 하면 법과 노를 지키면서 공정하게 이제 진행된 걸 평시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전쟁은 뭐냐? 어떤 목표 처음부터 정해놓고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건 전쟁이 됩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만들어가는 거는. 그러면 전쟁은 전쟁의 시각으로 대해야 되고 평시는 평시 시각으로 대해야 되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 국민 모두가.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내국 시민은 모두 이제 그 시각으로 자세히 보고 대응해야 되겠죠. 이제 앞으로 이 태극기 집회도 평일로 전환해서 우선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앞에 수만이 모여서 요구를 하고 때로는 항의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특검 앞에서도 그렇게 하고 또 정말 열성적으로 할 사람들 그런 분들 좀 튼튼한 분들 한 10,000명 정도 해가지고 1,000명 단위로 나눈다든지 또 100명 단위로 더 쪼갠다든지 이렇게 조편성을 해가지고 체계화해가지고 대응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뜻 있는 분들을 모아서 사수대라든지 돌격대라든지 어떤 그런 부서도 있어야 될 거예요. 또 구호도 지나가는 국민들 모두가 들어도 의문을 일으키고 쑥 들어오는 구호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예를 이렇게 들어보자면 백해무익 내란국회 해산하라 또는 요즘 특검이 많이 걸리죠 여러분. 그러면은 해체하자 정치특검 그리고 허위 언론 폐쇄하고 바른 언론 만들자 이와 같이 전달하는 그런 어필하는 구호를 개발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싶네요. 지금 굉장히 빨리 뭐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위하는 것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중요한 것이 헌법재판소 그리고 또 특검 그리고 국회 그러니까 이 세 군데 제대로 평일에 그것도 수천 명, 10,000명이 가서 시위하고 요구하고 항의하고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 토요일 날 대대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직접 눈앞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출퇴근할 때라든지 이렇게 뭐 조를 짜서 교대로 한다든지 그것은 거기서 더 발전시켜서 해보면 다른 또 좋은 방법이 나오겠죠. 그저 지금도 계속 수십 명 아니면 100명이 가서 100명, 200명이 하는 거는 사실인데 그보다 대대적으로 평일 집회로 바뀌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전 앞에서 문 앞에서. 그럼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14일인데 반기문 씨가 태극기를 흔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는가 보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확인해 보니까 충주체육관에서 아마 동양분들이 환영하느라고 그랬는가 봅니다.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환영을 했는가 본데요. 거기서 태극기를 흔들었네요. 그러니까 14일 대학로에서 열린 거기 태극기 집회에서 흔든 게 아니고 오히려 그날 14일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기회가 되면 촛불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그랬는데 태극기 흔든다니까 조금 이상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그러네요. 네, 21일 시청 앞 대한문에서 열리는 태극기 집회에는 스님들 천여분과 많은 신도들이 또 동참한다고 그럽니다. 그 전에 14일에는 개신교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신도분이 또 동참했죠. 제가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은
이 종교 세력이 같이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큰 종교 세력, 개신교, 불교 모두 동참을 하게 되네요. 이렇게 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모든 단체 중에 가장 큰 단체가 종교단체입니다. 이 종교단체에 스님네들이 목사님들이 참석한다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모든 전국의 신도들한테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정통성을 또 확보하는 것이고, 그 태극기 집회가 정통이 있다 이걸 증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인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더 이어서 많은 단체들이 연달아 같이 참여하고 같이 태극기 흔들고 같이 애국시민운동에 참여하는 거는 앞으로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점점 가속도가 붙지 않겠냐? 큰 단체 아니면 작은 단체 혹은 개별로 이렇게 이어서 그러면 언론도 점점 애국 집회 쪽에 관심을 가지고 우호적이 되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물론 14일에도 국회의원들이 몇 분 다 참여했죠. 김진태 의원은 강연도 있고 또 윤상현 의원도 오래간만에 나왔고 모두가 또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될 거예요. 윤상현 의원이 나오니까 왜 저 사람이 저기 나왔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이제 많았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나오면 늦게라도 나오면은 돌이켜서 나오면 박수 쳐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한 분이라도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두가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다 분위기가 돌면은 이제 기각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 다시 원위치 하시고 이렇게 되면 대통령 한교안 대행이 정책을 펴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책을 펼 수 있어요. 그동안의 모든 걸 다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잡겠습니까?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언론의 오보라든가 날조라든가 모든 걸 전부 조사할 수 있고 그 목적 의도까지 다 조사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건 고발할 수 있고 실상을 이제 알게 된 모든 국민들이 다 동참하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야 뭐 태블릿 피신들 안 드러나고 저 촛불 민이냐 아니냐 그런 건 안 드러나겠습니까? 다 드러나지요. 그럼 국민은 자연히 다 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태극기 집회 또 애국 시민들이 국회도 해산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국회도. 또 모든 지금 비리 수사 같은 거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거 다 강도 높게 다 조사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현재 국회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구조입니까 지금? 어떤 견제 장치도 없잖아요. 속속 어떤 법안이 막 발의되지만 그걸 누가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혼란기에 조성되고 통과된 그런 법률은 다음에 다 무효화시켜야 되겠죠. 이제 또 이런 방법도 이제 그 다음에는 있을 겁니다. 나중에 대통령 선거를 딱 목표로 잡고 좀 빨리 땡겨서 하죠. 그렇게 하고 국회를 해산하는 조건으로 국민투표도 붙일 수도 있고 또 정말 애국 시민들이 걸기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또 법적으로는 모든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또 국회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방법도 그때는 또 있겠죠. 근데 우선은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각이냐 인용이냐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또 평상시라면 다 믿을만 안 돼요. 평상시 조건이라면 이것이 전쟁 조건이고 목표가 정해진 것이라면 정말 간단치 않죠. 정해진 코스대로 간다면 어떻게 막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각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또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만은 인용이 됐을 때는 또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부분도 전부 각오를 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라면 예상하고 빗나갈 수 있는 게 전쟁이거든요.
그냥 공정하게 한다면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지만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은 천천히 또 지켜봐야 되고 지금 분위기로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이 다 애국시민 운동하고 태극기 집회 참여하고 각계각층에서 움직이면은 모두 결국은 다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냐 나는 꼭 믿고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런 난관이 없잖아 있다. 이걸 반드시 뚫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기고 나가고 헤쳐나가고. 이어서 스님네들이 다 동참한다 하니까 호국불교 상징 사명대사 정신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끝낼까요? 사명대사 정신. 그러니까 사명대사님은 그 공로야 또 임진왜란때 활동 상황이야 여러분이 모두 잘 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신만 한번 조명해 볼까 해요. 정신. 사명대사는 고고하게 저 깊은 산속에서 돌을 닦고 있던 선성입니다. 선사. 그러나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수많은 죄 없는 백성들이 도륙당하는 것을 보시고 불살생계를 열고 칼을 들고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성군을 모아서 왜군과 싸우게 됩니다. 모두가 한 목숨 던져서 백성을 구제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정말 용감하게 싸우고 승승장구 모든 전투에서 다 승리합니다. 승군은 진 적이 없어요. 패한 적이 없습니다. 비록 조선 내내 탄압받고 천시당하고 온갖 수모 속에 불교가 세잔해져 갔지만은 그래도 그 상황에서 다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큰소리치던 저 선비들은 뒷전으로 빠지고 도망치고 했어도 승군들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사명대사는 그 후에 울산성에 가등청정하고 한 3번 정도 만납니다. 가등청정. 거기서 가등청정이 기치창검을 늘어놓고 병사들을 도열시키고 험악하게 이어가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 사이로 사명당이 통과하도록 합니다. 사명대사가 그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맞이하는데 사명대사 정말 기계당당, 위풍당당 그야말로 봄하늘 같은 분위기 그와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 사명대사는 이미 마음의 생과 사가 끊어졌고 목숨도 삶도 전부 초월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람은 살고자 하고 어떤 상황을 개선하려는 마음을 내면은 걱정이 앞서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특히 생사는 더하죠. 두려움이 앞서요. 그러나 그 자체가 마음에 터움같이 없게 되면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본래 그 모습이 그 바탕 속에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미련 두고 잡고 붙들고 할 게 없는데 어디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가등청정과 대화 때 청정이 조선에 보물이 있습니까? 하니까 조선에는 보물이 없습니다. 보물은 일본에 있습니다. 그러죠. 일본에 어떤 보물이 있단 말이요. 하니까 그때 가등청정의 머리를 가리키면서 당신은 머리가 조선의 보물이요.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는 당신은 머리에 현상이 많이 걸렸는데 모든 조선인들이 당신은 목을 베기 위해서 애를 쓴다.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당신 머리가 보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좀 서늘해졌죠. 그러나 가등청정이 앙천대소 이제 둘 다 웃게 됩니다. 웃게 되는데 아무튼 사명대사는 이런저런 사유로 저 외국에 설보화상 이렇게 알려져요. 보물을 설했다 설보화상. 그래 많이 알려지고 또 그 전쟁에 그와 같이 잘 싸웠기 때문에 굉장히 사명당은 일본 조야에 깊이 알려집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은 전투를 잘해서 항상 승리함으로써 일본군을 서늘하게 해서 그저 이순신 하면은 오금이 저릴 정도 돼서 또 알려졌지요. 이러던 사명대사가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외국을. 왜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집권하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히데요시는 죽습니다. 화친을 하게 되는데 서로 화친을 하면 누군가 외교 사절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조선 조정에서 아무도 안 가려 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아무도 안 가려 해요. 그래서 바로 사명대사가 자원하게 됩니다.
내가 가겠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요. 가는데 의외로 사명대사는 굉장히 환영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일본의 모든 조야에서 또 일본의 스님들 그리고 백성까지 사명대사 얼굴이라 한번 보자. 사명대사한테 신문이라도 한 장 받아보자. 이렇게 줄을 섰어요. 사명대사가 정말 시도 잘 읽고 문장이 좋고 또 초서를 잘 썼다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저 그냥 사명대사 또 만나겠습니까? 시험을 해봐야죠. 정말 사명대사가 그만큼 도력이 있나 이렇게 하고 그런데 정말 시험해 보니까 너무 대단했어요. 왜냐? 가을 하늘 같고 서리빨 같고 그 어떤 요동도 없고 어느 상황에서도 단 한 치 흐트림도 요동도 없었더라 이거죠. 마치 자기 안방에서 왔다 갔다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정도로 여유작작이고 앞에 수많은 병사가 도열해 있던 그 어떤 일이 있었든 그야말로 모두를 압도해버리는 게 그 기운이 사명대사 뿜어 나오는 기운이 압도를 해버린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저 조정으로부터 저 아래까지 모두 마음으로 감복하게 됩니다. 사명대사에 대해서 마음으로 다 감복해요. 존경심이 우러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명대사가 예교를 마치고 조선으로 들어갈 때 잡혀간 포로를 돌려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3,700명인가요? 돌려받아가지고 조선에 오게 됩니다. 유사 이래로 외교하러 가서 포로를 그렇게 데리고 온 경우가 없다고 그래요. 아무튼 그런 공로로 3일 영의정 합니다. 왜 3일이냐? 영의정을 하사하니까 영인데 안 받을 수는 없다 하고는 3일간 애로 받습니다. 애로. 그래 놓고 3일 후에 도로 반환하고 해인사 홍제암으로 들어가서 정진하시다가 세연이 다해서 열반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사명대사님 정신을 말씀드리고 이걸 끝으로 이만 줄이겠습니다.